네, 이 최근 창녕에서 9살 어린이가 이 의붓 아버지와 또 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건이 있었죠. 이 도로를 뛰어가던 어린이를 그 지역의 한 분이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서 들어간 그 가게의 CCTV에 비친 그 아이는 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또 뭐 멍이라든지 또 화상 자국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공분을 또 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후 이 사건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또 울산시도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 창녕군에서 발생한 이 아동학대 사건부터 간단히 좀 음, 알아볼까요? 네, 그 어린이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의붓 아버지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이 손가락을 지지게 했고 또 어머니가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고 또 글루건이라고 그 이제 공업용 이 기계인데 그걸 이제 발등에 화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실제 이제 경찰이 집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한 결과 뭐 쇠사슬이나 자물쇠, 프라이팬, 글루건, 세막대기, 또 그리고 어린이의 그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를 하게 됐죠. 네.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런 학대를 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네네. 사건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네. 무슨 얘기인가요? 아무래도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. 이 코로나19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학대 사건은 이들 가족이 창녕군으로 이사 온 지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피해 어린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5월 29일 직전에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. 네. 이는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4명의 아이를 24시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와 또 이 조선업종에 종사하던 남편의 실직, 정신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통상적으로 보면 아동학대는 증거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이 또 증거가 되기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네네.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온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9살 어린이가 이 목숨을 걸고 4층 집에서 이 옆집 테라스로 넘어 이제 탈출을 한 뒤에 밝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자신의 부모가 손을 지지고 또 쇠사슬로 목을 묶었다고 털어놨고요. 또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아동 학대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의 수견도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어린이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상처와 의사의 진단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하지만 이게 말씀처럼 이 아동 학대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채취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하지만 어린이가 그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. 네. 다행히 이번 사건은 주민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가게에서 이 CCTV 영상이 이제 잡히면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고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 동물한테도 이런 학대를 하지 않는데 얘기를 할수록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아동 학대를 저지른 그 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혹시 혐의는 뭐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? 현재 이 아이 엄마는 이제 자해를 한 뒤에 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행정 입원 중인 상태인데요. 아이가 평소에 말을 잘 안 듣고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면서 이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은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피해 어린이에게서 발견된 머리 상처라든가 눈과 목에 생긴 멍자국 등에 대해서는 뭐 아이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도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참 가슴이 아픈데요. 이 조사 네네.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, 이게? 네, 일단 경찰 쪽에서는 이 의붓 아버지는 먼저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. 이 친어머니도 곧 신병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 어머니는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
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이 나머지 자녀 3명을 임시보호센터로 이제 분리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해소동을 벌였고 또 응급 이제 입원한 상태가 됐고요. 어머니도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됐지만 아직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또 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이 관심을 또 더더욱 가질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사건에 따른 처벌 뭐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? 그 두 사람은 아동복지법상 이 신체적, 정서적 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. 최고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50%의 형량이 가산되니까 15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럼 이런 가해자들은 뭐 학대에 따른 그런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피해 아동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? 네,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바로 개입을 했고요. 그 창원지방법원이 임시보호 명령을 내려서 부모와 이제 분리시키기로 했는데 피해 아동은 2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현재 임시보호시설인 아동 쉼터에서 지내고 또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의붓 동생 이제 3명은 임시보호 명령에 따라서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. 네.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그런 학대 과정을 다 지켜봤을 텐데 뭐 어떻게 그렇죠. 조치가 됐나요? 말씀처럼 이 학대당하는 과정을 본 동생들 역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. 이 아이들 나이가 5살, 4살, 1살 이렇거든요. 네. 이 3명의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다가 아직 이제 1살 아이가 이제 젖먹이니까 또 막내는 임시보호 명령을 취소해서 일단은 어머니에게 돌려보낸 상태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? 이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는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부당하다. 그러니까 친딸인 둘째, 셋째, 넷째 이 세 아이는 돌려달라고 법원에 임시보호 명령 항고장을 냈는데 네.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임시보호 명령이 취소되면 새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의붓 아버지는 현재 구속 상태이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인데요. 결국 이 아버지의 주장은 다른 아이들도 방임이나 유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이 아버지의 항고가 기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? 우선 지금은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녕군이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당분간 돌보게 되는데 아버지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이 정식보호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을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동 양육시설 같은 이 복지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. 네. 그나마 이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이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잘 구축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, 그런데 이 아동학대가 왜 좀 진작에 발견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구속된 아버지가 2017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현재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9살이면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교와 담임교사 그리고 또 동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비난 여론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서 담임교사가 학생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 집은 정부가 관리하는 이 위기아동 예측 시스템에 아동 행복지원 발굴 대상 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서 또 학교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서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이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. 이 아동 행복 지원 발굴 대상 가구. 이걸로 혹시 등록이 되면 뭐 지자체가 어떤 뭐 역할이라든지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겁니까? 일단 정부의 이제 행복 이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네.
여기 이제 관련 정보가 등록되면 이 지자체 공무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가구를 방문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제 심각 상태로 이제 격상되면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자제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현장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결국은 지금 모든 문제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몰아가는 형국이 된 거죠. 네. 자, 근데 코로나19가 올 초에 발생을 했고, 이 아버지의 아동학대는 2017년부터 네,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, 지금 네네. 이 학교와 지자체들의 그 해명이 좀 답답한 것 같네요. 자, 네네.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책 마련을 좀 해라,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학대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추라고 지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동 학대를 발견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. 네. 또 아동 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고 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이 이 직무상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인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. 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보호 조치를 해도 결국은 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울산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, 울산시에서는 뭐 이와 관련된 그런 뭐 조치라든지 뭐 대책이 있습니까? 네, 이게 울산에도 이제 정책 제안과 자문기구인 이 미래비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. 네. 여기서 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 한 분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. 곧 그 울산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갖고 울산 지역에 필요한 대책들을 이렇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앞으로 울산시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아동 학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울산 공익법률원 설립준비위원회 이승진 위원장이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